여러분, 한국도 아닌데 도시 전체에 한국어 간판이 즐비하고 거리에서는 한국어가 들려오는 마치 한국을 통째로 옮겨놓은 것 같은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어떤 이유로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 여성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1초면 가능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롤리나 비에르츠카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살고 있는 33세 여성이고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에는 유럽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번역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프랑스어로 된 예술 다큐멘터리, 독일어로 된 경제 리포트, 영어권의 인기 드라마 자막까지 언어는 늘 제 삶의 중심이었죠. 그런 저에게는 하나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의미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사람의 감정보다는 문법과 어순, 미묘한 뉘앙스보다는 사전적으로 옳은 단어를 찾는 게 저의 일관된 방식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정서라는 요소가 번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해석의 여지가 많았고 번역가가 그 감정을 과잉 전달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어요. 번역이라는 일은 저에게 수학 공식과 같았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분해하고 각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목표 언어의 문법 구조에 맞춰 재조립하는 것이었죠. 그 과정에서 개인적 해석이나 감정적 색채가 들어가는 것은 번역가로서의 객관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특히 유럽 언어들은 대부분 비슷한 문화권에서 나온 것들이라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번역이 가능했거든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건 클라이언트들로부터 받는 평가였어요. 정확하고 깔끔한 번역, 원문의 의미를 손실 없이 전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작업 같은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이력서에도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 번역 서비스라고 적혀 있을 정도였어요. 동료 번역가들과 이야기할 때도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작가가 아니라 번역가예요. 창작이 아니라 전달이 우리의 역할이죠. 번역가는 투명한 유리창 같은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원작자의 의도가 왜곡 없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문성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한국 콘텐츠 번역 의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솔직히 큰 관심은 없었어요. 아시아 드라마 특유의 과장된 감정 연기, 빠른 전개, 낯선 사회적 코드들. 한국 드라마는 저에겐 분명히 현란하고 낯선 세계였거든요. 첫 번째 작품을 번역할 때도 평소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사전을 찾아가며 단어 하나하나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고 문장 구조를 분석해서 폴란드어로 옮기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두 작품 정도였던 한국어 번역 요청이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하루에 두세 건씩 들어오더니 어느새 제 업무의 대다수가 한국어 관련으로 채워지게 되었거든요. 출판 번역뿐 아니라 영상 자막, 기업 홍보 텍스트,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스크립트까지 폴란드에서 한국어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이미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구나. 단순히 비즈니스 기회로만 바라봤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한국 콘텐츠를 접하면서 분명히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엔 고객사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카롤리나 씨, 요즘 한국어 잘하는 번역가는 모셔가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이쪽이 주류입니다. 이 흐름 놓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대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번역 작업들이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현상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흐름에 몸을 담근 저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한국어 번역 작업을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저만 바빠진 것이 아니었거든요. 폴란드 곳곳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점점 커지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거리의 변화였어요. 바르샤바 시내 곳곳에 한국 관련 매장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화장품을 파는 뷰티샵,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 심지어 한국 전통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까지 말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도 한국 마트가 생겼는데 가보니 김치부터 고추장, 라면까지 온갖 한국 식재료가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런 가게들이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렸다는 점이었어요. 호기심에 한국 식당에 들어가 봤는데 대부분이 폴란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 매운맛이 스트레스를 확 날려준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한국어 강좌는 늘 대기자가 넘쳤고 심지어 몇몇 대학에선 한국어를 정식 전공으로 승격시키기까지 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어 학과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카롤리나 씨, 요즘 한국어 가르치는 게 가장 뜨거워요. 학생들이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문화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오래 남았어요.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일부러 점심시간에 대학교 근처 서점에 들러봤습니다. 10대 학생들이 모여있는 코너엔 한글 문구류, K-팝 앨범, 한국 웹툰 단행본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책장 한켠에는 한국어 학습서와 한국 문화 관련 도서들이 베스트셀러 스티커가 붙은 채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조카 마르첼리나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올해 15인 아이인데 그날따라 김밥은 밥에다 못 싸는 거 맞지? 라며 묻더군요. 알고 보니 친구들과 함께 직접 김밥을 만들어 보려 했고 먹방 영상을 참고하며 한국어 발음까지 따라해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친구들도 다 한국 음식에 관심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마르첼리나가 신나게 대답하더라고요. 당연하지. 우리 반에서 한국어 모르는 애가 더 이상해. 다들 좋아하는 한국 가수도 있고 드라마도 보고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문화적 현상이라는 걸요.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철역 광고판에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 한국계 전자기업의 광고가 줄지어 붙어 있었고 카페에선 20대 청년들이 한국 드라마 속 장면을 따라하며 한국어 대사를 서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현상이 바르샤바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크라쿠프, 그단스크, 브로츠와프, 폴란드 주요 도시마다 한국어 학원이 생겨나고 있었고 한국 식당은 예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어느 날은 지방 출장을 갔다가 작은 도시의 서점에서 한국어 교재가 진열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구 5만 명도 안 되는 곳인데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현상의 최전선에 바로 제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한국의 이야기들을 폴란드어로 번역하고 그들의 말투를 폴란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며 그 작은 연결점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때 처음으로 조금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묘한 책임감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게 닿도록 돕고 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가 하는 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번역 일이 늘어나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들과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처음 당황했던 건 한국어의 층이었습니다. 같은 의미의 말이라도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이 모든 게 인사말인데 언제 어떤 걸 써야 하는지 처음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더 어려웠던 건 존댓말 체계였습니다. 폴란드어에도 정중한 표현이 있지만 한국어의 존댓말은 단순히 정중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 관계에 대한 인식, 심지어 애정까지 담겨 있었거든요. 한 번은 가족 드라마를 번역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사전적으로는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 맥락에서는 아버지의 노고에 대한 감사, 가족을 위해 애쓰신 것에 대한 인정, 존경의 마음, 이 모든 게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폴란드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단순히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하면 그 깊은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아요. 결국 저는 대사 뒤에 괄호를 넣어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라고 설명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웠던 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돌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한 드라마에서 연인이 헤어지는 장면이었는데 여자가 고마웠어요. 정말로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말로는 고맙다고 했지만 그 상황에서 그 말은 사랑했지만 이제 보내주겠다는 뜻이었어요. 아픔과 체념, 그리고 마지막 배려까지 모든 게 그 짧은 인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그 대사 하나 때문에 고민했어요. 어떻게 번역해야 폴란드 시청자들이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다른 한국어 번역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카롤리나 씨, 한국어는 맥락의 언어예요. 단어보다 상황이, 의미보다 관계가 중요한 언어죠. 말하지 않은 것에서 진짜 의미를 찾아야 해요. 맥락의 언어.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동안 저는 단어와 문법만 보고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 말이 나온 상황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 깨달음 이후로 저는 번역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 문장을 번역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왜 지금 이 말을 했을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을까? 상대방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더 많이 보게 되었고, 한국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어에는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힘이 있다는 걸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알아듣기를 바라는 그런 섬세한 소통 방식이 있었던 겁니다. 한번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니 그냥 단어만 옮기는 건 마치 색깔 없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점점 이전의 번역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번역에 깊이 빠져들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따뜻함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한 편의 한국 영화 시나리오 번역을 맡게 됐습니다. 화려한 액션이나 로맨스가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들이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나는 이야기였어요. 평범한 일상을 그린 작품이었죠.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서 저는 정말 특별한 걸 발견했습니다. 밥 먹고 가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땐 내가 미안했어. 이런 대사들은 어느 하나 극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묘하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억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어릴 적 외할머니 집에서 들었던 폴란드 속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말은 따뜻한 수프와 같다. 배고플 땐 위로가 되고 아플 땐 약이 된다. 바로 그 느낌이었어요. 한국어에는 그런 치유의 힘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인사문화였어요. 영화 속에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요즘 힘들지? 나한테 말해봐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폴란드어로 번역하면서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힘들다는 상태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편이다. 혼자 견디지 마라. 함께 이겨내자는 메시지가 모두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한 문장 안에 우정과 연대, 그리고 따뜻한 배려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대사들을 하나씩 번역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만의 독특한 소통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직접적으로 도와줄게라고 말하기보다는 밥은 먹었어? 라고 물으면서 상대방의 안부를 확인했어요. 괜찮아? 라고 묻기보다는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표현들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이었어요. 같은 괜찮아요라는 말도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되었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로 문제 없다는 뜻이었고, 어떤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배려였고, 또 어떤 때는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라는 조용한 거절이었어요.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풍부한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영화를 번역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언어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런 배려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표현들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도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실제 한국 사람들의 생활을 담은 영상들이었어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밥을 차려주며 많이 먹어라고 말하는 장면, 직장에서 퇴근하는 동료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장면, 친구들끼리 만나서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연출된 감정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걸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번역할 때마다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달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번역이 끝나고 나면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번역을 읽은 폴란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깨달은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번역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어의 정확성보다 감정의 전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변화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건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번역할 때였습니다. 출연자들이 서로에게 오빠, 언니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폴란드에는 이런 호칭 문화가 없거든요. 그냥 이름을 부르거나 형, 누나 정도로 번역하면 그 친밀감과 애정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예전에 저라면 형은 나이가 많은 남성이라고 기계적으로 번역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오빠는 친근하고 애정 어린 호칭라고 표기하고 하단에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남성을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애정과 신뢰를 담고 있음이라고 설명을 달았습니다.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그렇게 해야 폴란드 시청자들도 그들 사이의 따뜻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엔 클라이언트들이 각주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런 번역이 더 생생하다는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였어요. 단순히 요리법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음식에 담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거든요. 많이 드세요라는 말을 번역할 때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폴란드어로 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 말에 담는 진심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많이 드세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충분히 즐기시라는 마음나고 번역하고 각주의 한국에서는 음식을 권하는 것이 사랑과 배려를 표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런 식으로 번역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음식을 권하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 우리도 가족에게 더 따뜻하게 말해야겠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번역가의 역할이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문화와 감정까지 전달하는 것이라는 걸요. 또 다른 도전은 한국어의 미묘한 존댓말 변화를 표현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드라마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존댓말 사용이 조금씩 변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격식을 차린 안녕하십니까가였다가 점점 안녕하세요가 되고 마지막에는 안녕히 가세요 같은 더 친근한 표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변화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 발전을 느낄 수 있었지만 폴란드어로는 그런 차이를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고민 끝에 대사 뒤에 작은 표시를 달기로 했습니다. 격식, 정중, 친근 같은 식으로요. 그리고 에피소드 마지막에 등장인물들의 관계 변화가 존댓말 사용의 변화를 통해 표현되었음이라는 설명을 넣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번역하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의 깊이를 더 파악하게 되었고 동시에 폴란드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번역을 통해 저 자신도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언어 뒤에 숨어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생겼고 그런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거든요. 새로운 번역 방식으로 작업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왔어요. 그때까지 저는 여러 언어를 동시에 다루는 번역가였거든요.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하지만 한국어 번역이 늘어나면서 다른 언어들을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선택의 기로에 선 거죠.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다른 언어들이 더 유리했어요. 유럽 언어들은 이미 시장이 안정되어 있었고 번역 단가도 높은 편이었거든요. 반면 한국어는 아직 새로운 분야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다른 언어를 번역할 때는 그저 일을 완료했다는 성취감 정도였다면 한국어를 번역할 때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이 일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어를 번역하면서 사람의 감정을 더 세밀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문화 간의 차이를 존중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번역가로서의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공부를 더 깊이 했고 한국어 실력도 더 향상시키려고 노력했어요. 바르샤바에서 한국어 번역가 네트워크도 만들었습니다. 저처럼 한국어의 매력을 느낀 번역가들이 모여서 번역 노하우를 공유하고 어려운 표현들을 함께 연구하는 모임이었어요. 처음 모임을 가졌을 때 참석한 번역가들이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 다들 한국어를 번역하면서 자신의 번역 철학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게 아니라 문화를 전달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 모임에서 우리는 한국어 번역 가이드라인도 만들었습니다.
문화적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지, 감정 표현을 어떻게 살릴지, 존댓말의 뉘앙스를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들이었어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선택한 건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고요. 이 길을 통해 저는 단순한 번역가가 아니라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저 자신도 더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어를 번역하면서 배운 배려와 따뜻함이 제 일상에도 스며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어 번역에 집중하기로 결심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전문 번역가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다른 언어들과 달리 한국어는 참고할 만한 번역 가이드라인도 부족했고, 문화적 맥락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확실한 방법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어요. 한국어 표현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문화적 배경과 감정적 뉘앙스를 정리한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부터 수고하셨습니다까지 일상적인 인사말 하나하나에도 상황별 사용법과 감정의 깊이를 상세히 기록했어요. 특히 공을 들인 부분은 한국의 호칭 체계였습니다. 오빠, 언니, 선배, 후배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폴란드어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결국 저는 각 호칭마다 폴란드 사회의 비슷한 관계성을 찾아 매칭시키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였을까요? 점점 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제 번역을 찾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를 폴란드어로 더빙하는 회사에서는 카롤리나 씨의 번역은 감정 전달이 뛰어나다며 지속적으로 의뢰를 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한국의 가족 관계를 다룬 휴먼 드라마였어요.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의 이야기였는데 할머니와 손자, 아버지와 아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미묘한 감정들을 모두 폴란드어로 살려내야 했거든요. 그 드라마를 번역하면서 저는 한국어의 진짜 힘을 느꼈어요. 같은 고마워요라는 말이라도 할머니가 손자에게 하는 말과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무게와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차이를 폴란드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다가 저는 대사의 톤과 상황 설명을 더 세밀하게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드라마는 폴란드에서 큰 인기를 얻었어요. 시청자들은 한국 가족의 정서가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진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방송사에서도 이런 수준의 번역은 처음이라며 극찬했죠. 그때부터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두 문화를 이어주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런 작업을 통해 저 자신도 더 깊이 있는 번역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저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폴란드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번역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문화의 전달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한국어 번역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폴란드 사회 전체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속도와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젊은 층의 일시적인 관심사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사회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변화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한 곳은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의를 정식 교육 과정에 포함시켰고 첫 학기 수강 신청에서 순식간에 마감되었거든요. 교수님께서 저에게 특강을 요청하셨을 때 강의실을 가득 메운 학생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정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 폴란드어로는 정확히 번역할 수 없는 감정이더라고요. 그런 미묘한 감정들을 이해하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 문화가 폴란드에 단순히 소비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깊이 있게 수용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변화는 일상 곳곳에서도 나타났어요. 제가 자주 가던 동네 카페에서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는 한국어 인사말이 적힌 포스터를 붙여놓았더라고요. 카페 사장이 말하기를 손님들이 그 표현의 의미를 물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면 좋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폴란드 정부에서도 한국과의 문화 교류 확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바르샤바에는 한국문화원이 정식으로 개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언어의 변화였어요. 폴란드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이팅이나 대박 같은 한국어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유행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그 말들을 사용하는 맥락을 보니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한국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위로하는 방식을 배운 거였습니다. 언어를 넘어서 감정 표현의 방법 자체를 받아들인 거죠.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가 폴란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감정 표현 방식까지 바꾸어 놓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저는 번역가이자 문화 전달자로서 작지만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번역한 한 줄 한 줄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니까요. 한국어 번역 일을 하면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건 저 자신이 이렇게 많이 변할 거라는 점이었어요. 언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제 인생 전체의 관점이 바뀌는 경험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예전에 저는 대화할 때 정보 전달에만 집중했었거든요. 무엇을, 언제, 어디서 같은 사실적인 내용들만 주고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통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분에서 같은 감정적 차원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가장 먼저 눈치챘어요. 어느 날 대학 동창 마르타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카롤리나, 요즘 내가 달라졌어. 예전엔 그냥 잘 지내? 라고 물었는데 지금은 요즘 어때? 힘든 일 없어? 라고 물어보더라. 뭔가 더 따뜻해진 느낌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어를 번역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배려의 표현들이 제 일상 언어에도 스며들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랬어요. 예전엔 안부 전화를 할 때도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그럼 이만하고 끝났는데 한국어를 배운 후로는 어머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많이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묻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처음엔 왜 갑자기 이런 걸 다 물어보냐며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세심하게 물어봐 주니까 마음이 참 따뜻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번역을 마치면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번역한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서 이 표현이 정말 원작자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을까? 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한 문장만 붙잡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미안해. 그때 내가 틀렸어라는 대사를 번역하는데 그 미안함의 깊이를 어떻게 폴란드어로 전달할지 고민하다가 밤을 새운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변화는 제 내면에도 일어났어요. 예전에 저는 감정적인 것들을 좀 귀찮아했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자,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가 제 모토였거든요. 하지만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감정도 인간관계에서 무척 중요한 요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상에서 논리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고려하게 되었어요. 생활 습관도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식사할 때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저도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작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엔 그런 작은 의식들이 일상의 여유와 감사함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미래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예전엔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추구했다면 지금은 예상치 못한 만남과 경험들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우연히 시작했던 것처럼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아름다운 일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런 변화들이 모두 긍정적이라고 느꼈어요.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고,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고, 더 풍성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한 여정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어 번역 의뢰를 받았을 때만 해도 이것이 제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일이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저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 그리고 삶의 철학까지 담고 있는 그릇이었어요. 한국어를 번역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번역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어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들이 일상 언어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요 같은 말들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따뜻함이 폴란드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걸 보면서 문화와 문화 사이에는 언어라는 다리가 있고 번역가는 그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번역한 한 줄 한 줄이 두 문화를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번역하기 어려운 표현들도 많았고 때로는 밤새워 고민해도 완벽한 답을 찾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고민과 노력들이 결국 저를 더 깊이 있는 번역가로 그리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에게 한국어는 외국어가 아니에요. 제 마음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가 되었고 세상을 더 넓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창이 되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아름다운 문자를 통해 이렇게 깊은 감정과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번역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겁니다. 더 많은 한국의 이야기를 폴란드에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번역한 어느 작품이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도 공통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들이 언어를 통해 아름답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어를 알게 되고 한글을 배우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언어가 제게 가져다준 모든 만남과 깨달음, 그리고 성장의 기회들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제가 번역한 한국어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 문화 사이의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